아니,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 한 권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려 700년이나 된 한국의 책 한 권 때문에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세계의 저명한 석학들도 놀란 이 책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오늘의 사연을 통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안나라고 해요. 세계 최초의 발명품들에 대한 역사 강의를 들었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은 세계사 강의가 있던 날이었어요. 전공 수업이었기에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수업의 주제가 세계 최초의 발명품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쇄기술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금속 활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지식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또한 종교, 문화 서적 등의 보급으로 인해 종교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먼저 교수님께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제작한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1455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역시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에 뿌듯함 같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우리 프랑스도 미술품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매우 많아서 항상 자부심을 느껴왔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반박에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양인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한 여학생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직지심 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강의를 하려던 부분이었는데 학생이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교수님은 수업을 이어나가셨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직지심 체요절이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제작되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로 인해 세계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현재 직지심 체요절은 우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우리 프랑스에 있다는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그 귀중한 자료가 프랑스에 있는지 신기하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까 교수님에게 이야기했던 한국인 여학생을 찾아갔어요. 한국인 여학생에게 직지심 체요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은 희진이었는데 희진이는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서 직지심 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식 인정받았어. 불교의 교리를 담은 책으로 상하 2권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는 학권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 저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왜 프랑스에 있는지 희진이에게 물어봤어요. 희진이는 옛날에 프랑스 외교관이 한국에서 문화재를 수집하다 프랑스로 가져왔다고 말을 했어요.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희진이에게 급한 전화가 왔고 희진이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며 가버렸어요.
저는 희진이의 말이 사실인지 추가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엔 다양한 자료들이 넘쳐났어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 체요절,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등 희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끄러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이 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걸까요? 유럽의 문화가 역사도 깊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잘 알지도 못했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제작되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희진과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먼저 다가갔죠. 제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희진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희진이는 고개를 돌려 반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직지심 체요절에 대해 추가로 찾아봤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 솔직히 아시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라며 겸손하게 인정했죠. 희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넌 다르구나.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희진이는 뭔가 생각이 났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번 주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별일은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희진이는 이번 주말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지 특별전이 열리는데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어요. 희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어요. 주변에선 K-팝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수업이 끝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찾아볼수록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동아시아 문화에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희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앞에서 희진이를 만났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곧바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 체요절 전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진이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희진이는 직지심 체요절은 직지로 줄여 부르기도 해라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직 지심 체요절인데 너무 길잖아. 희진이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직지의 원본이 우아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정교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377년에 만들어진 거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해. 희진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맞아, 한국의 금속 활자 기술은 매우 정교했어. 금속 합금을 이용해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조합했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이 한국에서 고서와 문화재를 수집하던 중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경매로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그 사람의 유언으로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희진이에게 이런 중요한 자료가 프랑스에 있으면 한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며 물었어요. 제 질문에 희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시도는 많이 했지만 국제문화재 반환 문제는 복잡하더라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프랑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환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말했어요. 그 말에 묘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프랑스 박물관에는 식민지 시절에 가온 다른 나라의 문화재들 아주 많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희진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희진이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역사, 문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희진이는 한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대학원생이었죠. 파리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만 가끔 고향이 그립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제 말에 희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때? 책에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그 순간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번 여름 방학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진이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선뜻 말해주었어요. 저는 희진이의 배려심에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진짜 한국을 보여줄게. 꽤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희진이가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책에서 읽는 것보다 희진이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가 훨씬 생생했죠. 희진이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 방학이 다가왔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서울에서의 숙소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한국 여행을 결정한 것에 놀라셨지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응원해 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낯선 세계로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희진이와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직지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책이 탄생한 나라를 말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우와,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멋지잖아. 제 감탄에 희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매년 선정되고 있어. 한국에 여행 온 모두가 인천공항을 보면 놀라곤 해. 희진이가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사주며 웃었죠. 우리는 커피잔을 부딪히며 한국 여행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한강은 프랑스에선 볼 수 없는 규모였고 강 주변으로 펼쳐진 멋진 건물들은 너무도 멋져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국가인 줄 몰랐어. 더 전통적인 풍경을 기대했는데 제 솔직한 고백에 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하지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어.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놀랍게 변했다니까.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빛나는 네온 사인과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간단히 주변을 둘러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하자는 희진이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을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저희는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비빔밥은 이미 외국에서도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저는 다양한 색상의 나물과 고명이 얹혀진 그릇에 감탄했습니다.
각종 나물과 밥으로 이루어진 비빔밥은 아주 건강한 음식같이 느껴졌어요. 희진이는 웃으며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거야. 처음 맛본 비빔밥의 풍미에 저는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어우러져 특별했죠. 그리고 같이 나온 된장찌개도 아주 신기했어요. 뭔가 색깔이 이상하고 쿰쿰한 냄새 같은 게 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국물을 맛보는 순간 구수하면서 깊은 맛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비빔밥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으니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이런 음식이 프랑스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니 안타까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근처 거리를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카페에 앉아 있고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프랑스도 밤 문화가 있지만 큰 도시 말고는 위험해서 저녁 늦게는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기차 보였어요. 희진이는 한국은 치안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저녁에도 안전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안심하고 저녁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일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희진이는 첫날은 경복궁과 인사동 같은 전통 명소를 방문하고 이후에는 현대적인 서울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까요? 그날 밤 저는 설렘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호텔에서 한식으로 된 조식을 먹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빵을 주로 아침 식사로 먹었는데 한국인들은 갓 지은 밥, 미역국, 김치, 여러 가지 반찬들을 곁들여 먹더라고요. 아침부터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외로 든든하고 좋았어요. 희진이가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며 이야기해 주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희진이는 서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야 조선 왕조의 수도였지.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궁궐 건축의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런 곳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유럽에선 볼 수 없는 형태였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또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요즘은 한복 체험이 인기가 많아. 우리도 입어보자. 희진이의 말에 저희도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어요. 한복은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 예쁜 문양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서요. 한복을 입고 둘러본 경복궁의 넓은 뜰과 화려한 단청, 정교한 목조 건축물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이 업무를 보던 근정전의 위엄에 압도되었죠. 희진이는 직지가 고려시대 말에 만들어졌고 이 궁궐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지어졌다고 설명해줬어요. 아름다운 경복궁을 돌아본 후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인사동 근처에서 저희는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희진이에게 점심 메뉴를 물어봤어요. 희진이는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국밥을 즐겨 먹는데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순대국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대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검은 그릇에 담긴 국물을 먹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희진이에게 저 희한하게 생긴 그릇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희진이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뚝배기 그릇이라고 했어요. 도자기로 만든 그릇으로 국이 따뜻한 상태로 오래 유지해주고 미세한 구멍이 있어 발효를 돕고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그릇이었어요.
잠시 후 주문한 순대국밥과 모듬 수육이 나왔어요. 저는 순대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시커멓고 면면 같은 게 튀어나온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표정이 안 좋아진 저를 본 희진이가 웃으며 생긴 게 이래도 찹쌀과 당면, 각종 야채가 들어가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걱정 말고 먹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용기 내서 순대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식감도 괜찮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게 꽤 맛있더라고요.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건 순대국밥이었어요. 국물을 떠먹어봤는데 깊고 진한 맛이 너무나 일품이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힘들었는데 먹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정말 배가 부르면서 든든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골을 우려내서 국물을 만들고 순대와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영양 만점인 음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인사동은 한국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지 제품들, 정교한 도자기,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전통 디자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 가게에서 발견한 금속 활자 모양의 기념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직지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한 활자 모양이었어요. 저는 기념품으로 하나 구매했어요. 그 작은 금속 활자 모형은 제가 직지를 통해 시작한 여정의 상징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인사동을 둘러보다 다음 행선지인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전통 가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야? 희진이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주거용이고 일부는 전통 티하우스나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야. 한옥 내부를 관람하면서 전통 가옥의 지혜로운 설계에 감탄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야. 프랑스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아주 많아요. 예술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목조 형태라서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너무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차이 때문에 전통 건축물이 더욱 눈에 띄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희진이가 남산 서울타워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점점 넓어지는 서울의 전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어.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현대적인 대도시가 바로 직지의 고향이라니. 역사와 현대가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 저녁 식사는 남산타워 근처의 한 식당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주류인 막걸리를 시도해봤어요. 우윳빛깔의 막걸리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모금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순하면서 달콤하고 톡 쏘는 게 술 같지가 않고 맛있었어요. 우리 전통 주법으로 쌀로 만든 술이야.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마시기 편하고 한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술이라며 희진이가 말하더라고요. 확실히 한식과 먹으니 조화가 잘 맞고 괜찮더라고요. 모둠전과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겨봤어요. 하루 만에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디로 갈 거야? 희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현대적인 서울을 더 많이 보여줄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강남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오늘의 느낌을 적었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역사책에서 배운 적 없는 놀라운 문화와 역동성이 있는 곳.
그렇게 일기장에 써내려갔어요. 이제 겨우 여행의 시작인데 벌써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야. 프랑스의 지하철 역사는 100년이 넘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해요. 하지만 오래된 만큼 문제도 많은 편이에요. 도심은 최신 시설로 많은 보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노후화된 시설도 많이 남아있어요. 프랑스 지하철에 가면 지린내가 난다는 관광객들의 불평도 많아 부끄럽기도 한 부분이에요. 희진이는 자랑스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는 길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시스템 중 하나야.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환승 시스템도 편리하지. 강남에 도착하자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쇼핑몰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여기가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강남이구나. 희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어.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게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희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강남의 카페거리에서 휴식을 취하며 희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흥미로워 보여. 어떻게 읽는 거야? 희진이는 냅킨에 한글을 적어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야. 그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배우기가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쓸 줄 몰랐어. 세종대왕님이 백성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연구하셔서 만들어낸 게 한글이야. 발음 방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디자인된 문자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443년이면 직지보다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네. 희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직지는 한자로 쓰여 있어. 잠시 후 희진이가 제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안나, 너의 이름을 한글로 쓴 거야.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한글을 따라 써보았어요. 정말 논리적인 시스템이네. 배우기 쉬울 것 같아. 한글의 매력에 잠시 심취해 있다가 오후 일정을 시작했어요. 오후에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DDP라고 불리는 이곳은 우주선같이 생긴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자하디드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야. 한국의 디자인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야. 내부의 전시와 패션 매장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면모를 가진 나라구나. 전통과 최첨단이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야. 서울에서의 셋째 날 희진이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야.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희진의 질문에 저는 모든 것이 궁금했죠. 네가 추천하는 걸로 다 먹어보고 싶어. 희진이는 먼저 저를 한 분식 가게로 안내했어요. 먼저 빈대떡을 주문했어요. 이건 녹두로 만든 전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따끈한 빈대떡을 간장이라는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자 예상치 못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어.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떡볶이였어요.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쫄깃한 떡이 어우러진 이 음식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금세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 매운맛이 중독성 있네. 처음에는 놀랐는데 자꾸 먹게 돼. 희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특별해.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건 약 500년 전이지만
지금은 한국 요리의 핵심이 됐지.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호떡, 튀미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은 잊을 수 없었죠.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 금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희진이 마지막으로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김밥을 먹어봐야 해. 김밥은 요즘 외국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한식이었어요. 김밥 한 조각을 먹어보니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밥과 다양한 야채가 어우러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워. 광장시장을 나와 청계천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과 그 주변의 녹지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도시는 자연과 도시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있네. 희진이는 청계천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빨래터였다가 청계천 위에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었어. 2000년대 초반에 복원 프로젝트로 도로를 없애고 다시 자연을 도시로 가져온 거야. 이런 자연을 보존하며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방식은 매우 바람직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녹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더욱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계천은 아주 길게 뻗어 있었는데 아주 잘 꾸며져 있었어요. 중간중간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에 발을 담그고 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도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물에 발을 담궈 보았어요. 더운 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곳을 찾은 다른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다들 신기한 듯 구경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희진이가 저녁으로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해산물 요리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희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리 계획해둔 곳이 있긴 한데 오늘 가면 되겠다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아주 신기한 곳이었어요. 도심 속에 아주 큰 규모의 실내 수산시장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양한 어종과 해산물들을 팔고 있었고 주문을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었어요. 희진이가 능숙하게 이것저것 주문을 했고 잠시 후 회와 해산물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회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구워서 먹는데 한국인들은 생으로도 먹고 숙성해서도 먹고 굽거나 찌는 등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프랑스도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데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재료로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회가 어색하긴 했지만 간장과 초장에 찍어 먹으니 아주 색다르고 맛있었어요. 어느 정도 먹어갈 때쯤 매운탕이 나왔는데 이게 또 별미였어요. 희진이가 매운탕은 회를 뜨고 남은 부위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을 발라내고 남은 부위로 탕까지 만드는 활용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창이구나. 한국 음식을 통해 이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잠들기 전 내일의 일정이 기대되었어요. 희진이는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과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여행은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직지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에 매료되고 있어. 여행 나흘째 희진이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야.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금속 활자와 인쇄술 관련 유물도 있어.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웅장한 건물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이렇게 큰 박물관인 줄 몰랐어.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삼국시대의 금관과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백자 등 예술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의 색감과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 유럽의 도자기와는 또 다른 미학이 느껴져 마침내 우리는 금속 활자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보존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금속 활자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직지와 비슷한 시기에 사용된 활자들이야. 안타깝게도 직지 원본은 없지만 유사한 기술로 만들어진 다른 책들이 있어.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금속 조각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바꿨다는 게 놀라워. 희진이는 활자의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먼저 나무로 글자를 새겨 주형을 만들고 그 안에 청동을 부어 활자를 만들었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지. 박물관을 나와 우리는 인접한 한옥 찻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한국의 전통차 문화를 경험해보자.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차 향기와 고요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는 대추차와 전통 다과를 주문했어요. 이런 차 마시는 문화가 있었구나. 희진이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명상과 사색의 도구이기도 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다과로 나온 한과의 섬세한 맛과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과자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먹기 아까울 정도야. 찻집에서 나와 우리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규모도 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기념품을 좀 사고 싶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찾아보자. 우리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 공예품, 한복, 소품,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드릴 전통차 세트와 친구들을 위한 작은 기념품들을 구매했어요. 이 한글이 들어간 북마크가 마음에 들어. 이 북마크를 보면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쇼핑을 마치고 저녁이 되자 희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한 곳에 데려갈게. 한국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야. 그곳은 정동극장이었어요. 우리는 미소 공연을 관람했는데 한국의 전통 춤과 음악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작품이었습니다. 와, 이런 공연은 처음 봐.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네. 특히 장구와 북소리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리듬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역동적이구나.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한정식은 한국의 코스 요리라고 볼 수 있어. 다양한 반찬들과 주 요리가 함께 나오는 형태야. 테이블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거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희진이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다 조금씩 맛보는 거야.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반찬이라는 개념이야.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조화롭게 먹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희진이가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 한국은 내가 알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것 같아.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야. 희진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희진이와 함께한 한국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지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깨끗하고 발전된 시민의식,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한국에 온다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프랑스로 복귀할 날이 되었어요. 희진이는
한국에 온 김에 남은 방학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프랑스로 복귀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희진이가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공항 카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희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식,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이 도시의 에너지가 그리울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새로운 시각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희진에게 마음속 깊은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꿨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 희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여행의 진정한 가치잖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 진정한 여행의 가치를 한국에서 느끼게 되어 너무나 뿌듯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희진이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아름다운 한지로 만든 노트였습니다. 안나, 너의 새로운 여정을 이 노트에 기록해 나가길 바래.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되길 바랄게.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가득 찼고 노트북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가득했어요.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방학에는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제주도와 부산도 방문하고 싶어요. 한국도 아름다운 바다를 간직한 도시들이 많더라고요.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의 한국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저는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건축물들, 전통적인 모습들, 맛있게 먹었던 한식들을 공유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어요. 한국의 궁궐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네요. 한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등 아주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치관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직지심 체요절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국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한국에 여행을 오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세계에 알려져 더 높은 위상을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